안녕하세요. 자, 우리 예전에 상행위 편에서 안 봤던 부분이 있죠. 합자조합. 그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의 경우 합자회사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 어떤 조합의 운영이라든지 구조가 자체가 합자회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거 왜 안 켜져? 자, 그래서 합자회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합자조합 상행위 편에 나오는 것이죠.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 그러니까 조문상 조금 이게 헷갈리게 나오는 것이 무한 책임 조합원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업무의 집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네, 조금 입법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한 책임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 그러니까 유한 책임 조합원 이 둘이 공동으로 출자를 내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잘 보세요.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합자회사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합자회사의 경우는 그 설립이 설립 등기로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합자조합의 경우는 그 설립이 어떻게 돼요? 조합계약을 작성하면 조합계약 빨간색 밑줄 조합계약을 작성하면 합자조합이 설립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이 합자조합은요. 내부관계가 유한책임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대외적으로 등기에서 알리도록 합니다. 자, 합자회사처럼 등기 빨간색 밑줄 등기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등기가요. 설립의 요건, 즉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대항 요건 빨간색 밑줄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예요. 즉 합자조합은 그 등기를 한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자조합을 계약을 작성한 때 성립되는 것이고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로서 요구되는 것이에요. 자, 설립 별표 치시고요. 자, 이와 관련된 하단의 삼각 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자조합은 상법상 특수한 조합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틀렸지요. 등기가 있긴 하지만 이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이고 조합계약을 작성한 때에 성립됩니다. 두 번째, 2020년 기출이네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들을 등기해야 된다. 이거는 2020년 기출이긴 한데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내신 거예요. 자, 나중에 원조문을 혹시나 찾아보게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자조합의 등기사항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가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등을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등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한책임조합원이 그러면 업무를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합자회사와의 차이점이에요.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 집행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합자조합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 등기사항 규정을 근거로 그러면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 집행할 수도 있게 하나 보다. 이렇게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에 업무 집행권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자, 업무 집행권 원칙 예외 나와 있고 마지막 줄을 보면 조합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업무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해당 세 번째 짝대기도 별표 쳐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괄호 2번 내부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부관계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합자회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출자를 본다면 무한책임조합원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노무를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신용출자는요? 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노무나 신용을 출자할 수 있는 것은 한명회사의 출자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명회사의 사원은 노문 신용 출자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합자회사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노무신용 출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는 한명회사의 출자 그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법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민법에서는 이 조합원의 출자가 노무 출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신용 출자는 민법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용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이 노무 출자까지만 실은 거예요. 자, 신용 출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기 때문이에요. 자, 하단의 각주 26번 내용이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자, 이건 별표 치시고요.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노무나 신용 빨간색 밑줄,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명백하지요. 네, 한명회사 규정 준용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노무와 신용 출자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명백하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익분배. 우리 익명조합과 달리 합자조합은요, 유한책임조합원도 그냥 공동사업자예요. 익명조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우리 익명조합의 경우는 이제 투자자가 익명조합원이라는 투자자가 있고 영업자라는 상인이 있거든요. 영업자의 단독 영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합자조합은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니 손익분배의 경우도 어떻게 해요? 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은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이익분배 청구와 손실부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 조합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출자가액의 비율로 돈 많이 낸 놈이 손익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 이거지요. 뭐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의 권리 의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무집행권, 자, 원칙 무한책임조합원이 여러 명일 때 각자 합자조합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우리 합자회사에서도 업무집행권에 관한 다른 정함을 할 수가 있었죠. 합자회사의 경우는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었는데 합자조합의 경우는 정관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조합계약, 빨간색 밑줄, 조합계약으로 무한책임조합원 중 일부의 무한책임조합원에게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계약으로 여러 명의 업무집행조합원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자회사와 합자회사의 정관이라는 것을 조합계약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근데 요게 다르죠. 이건 이미 별표 쳐놓으셨죠.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이 가능하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자조합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조합이다 보니까 조금 내부적인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금 자유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조합계약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면 하라는 거야. 좀 더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등기사항으로서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업무집행권을 준 경우에 이런 사항을 등기하라는 규정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줄 수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의권 보겠습니다. 자,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에게 이의권이란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해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합자회사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자,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일단 무한책임조합원은 이 두 개의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경업회피 의무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거를요 또 자, 연필로 밑줄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달리 정한다는 것은 결국 의무의 경우를 하면 배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업회피 의무나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합자조합이라는 것이 실무상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 의무입니다. 감시권, 이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연도 말에 하나예요. 영업시간 내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부득이하면 언제든지다 이거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해요. 법원의 허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감시권을 준용하고 있고요. 다음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자회사는 규정이 없어요. 합자회사는 그래서 경업회피 의무는 일단 자유야. 이건 명문의 규정으로 배제해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유한책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에게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다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견해가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합자조합은 명문의 규정으로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합자조합의 유한책임 사원에게 업무집행권도 줄 수 있듯이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업무집행권을 줄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 제가 조합계약의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그 왼쪽 페이지 상단에 참고해가지고 쭉 열거되어 있죠. 네, 거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다음 양가로 3번 대외 관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자조합은 조합이기 때문에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합자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사인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자회사의 대표권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업무집행조합원이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그렇죠. 대리권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조합계약 빨간색 밑줄 조합계약으로 일부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만 조합대리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자회사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대표권의 경우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권에 관한 다른 정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지요. 합자조합의 경우는 조합 계약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사소한 차이긴 한데 아무튼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 합자조합은 2012년에 도입되고 나서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간 2번 기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기출됐으니까 그죠? 그래요. 그렇다고 귀를 닫지 마세요. 귀를 닫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대표 같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업무집행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리권도 줄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조합계약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한책임조합원 이것도 이게 합자회사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뭐 기출이 된 적은 없어요. 기출 문제를 해봐야 2문제밖에 없거든요. 다음, 자, 조합원의 책임 부분은 합자회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다음 지분의 양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듯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할 땐 나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을 포함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한책임조합원은요, 별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지요?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합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조합원 전원 동의로 양도할까요? 아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계약 빨간색 밑줄.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합자회사랑 헷갈리게 무한책임조합원 전원동의로 양도한다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계약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원칙이란 게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가 있다면 그렇지요.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조합의 탈퇴. 이거는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사성파 같은 경우가 조합원의 탈퇴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법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없겠죠. 다음, 별표.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는 합자조합에서도 투자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사망이나 성년후견에 계시는 탈퇴 사유가 아니에요. 파사는 탈퇴 사유지만 사망과 성년후견 계시는 탈퇴 사유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입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유한책임조합원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했을 땐 사망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삼각표시. 자,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어도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회사에선 맞는 표현이지만 합자조합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조합계약에서 정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출될 수 있다는 거. 다음 양가로 5번 조합의 해산 안 보셔도 괜찮고요. 다음 양가로 6번도 그냥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자 조합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저 뒤로 가셔가지고 우리 어음법에 있는 복본과 등본이라는 우리 시험 역사에 한 문제 나왔던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귀를 닫지 말아주세요. 뭔가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복본과 등본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양으로 1번 복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본이란 것은 뭐냐? 또 하나의 원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원본.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의 원본이 존재하고 이 중 어떤 거로든 돈을 받으면 이 모두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야.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받았어. 뭐 예를 들어 롯데 상품권을 받았어. 그러면 상품권을 가서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돈으로. 근데 내가 롯데백화점 갈 일이 없는데 내 친구가 갈 일이 있대. 그러면은 내 친구한테 어떻게 해? 기프티콘을 복사해서 보내버리죠. 그게 복본이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거를 상품권으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도 못 쓰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복본입니다. 왜 이런 복본을 만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나 수표를 멀리 뭐 인수제시나 지급제시를 위해 멀리 외국으로 보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복본이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외국으로 뭔가를 보내고 또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어음수표는 중세시대부터 쓰였죠. 중세시대에는 외국으로 간다? 이거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음수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분실할 위험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 딱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인수제시나 지급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분실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본이란 걸 만든 다음에 내가 원본 가지고 있고 복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분실되더라도 내가 원본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 때 쓰이는 것이 복본입니다. 그러니 먼저 약소고음의 경우는 복본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어음수표법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약소고음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용 어음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멀리 보낼 일이 없고 발행인이 발행을 하면 다시 발행인 손에 돌아오는 국내용 증권이기 때문에 약소고음은 복본이 인정되지 않아요. 반면 환어음은 옛날부터 국제 간 거래에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환어음에 이 복본이 인정되고요. 수표의 경우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국내 수표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국제 간 거래에 이용되는 국제 수표에 한해서만 복본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어음과 국제 간 거래에 쓰이는 수표에 이 복본이란 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 복본도 또 하나의 원본이기 때문에 발행 보겠습니다. 발행인만이 복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렇죠. 거꾸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내가 이제 지급제시나 인수제시를 해야 되니까 복본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자신의 전자에게 발행을 청구해요. 그러면 그 전자가 마치 상환청구 통지처럼 그 전자가 또 전자에게 전자 해서 발행인에게 어떻게 해요? 복본 발행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발행인이 복본을 작성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발행인이 복본을 작성해. 근데 똑같은 내용이 적혀야지만 또 하나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배서가 쭉쭉 이어지는 거야. 다시 배서하고 해서 다시 소진에게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다만 이러한 복본 발행의 청구는 발행인이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야, 나 귀찮으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발행인이 빨간색 밑줄 복본을 발행하지 못한다는 복본 불발행 문구 또는 복본 발행 금지 문구를 적었다면 이런 복본 발행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본의 발행에 관련된 그림, 자, 보충 자료로 가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C가 복본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럼 환어음의 원본이 있고 이 C는 자신의 전자에게 복본 발행해 주세요. 그럼 B는 또 A에게 복본 발행해 주세요. 그럼 A는 다시 발행인에게 복본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복본을 발행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배서돼서 소지인에게 이르기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지만 아무튼 이렇게 똑같이 어음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복본을 발행할 때 기재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번호를 붙이도록 합니다. 복본 발행 시 번호를 붙여야 돼요.
우리 복본이란 것은 당연히 두 장, 세 장, 네 장 얼마든지 여러 장 만들 수 있어요. 여러 장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그냥 한 장만 만든다.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것이 복본 발행되면 원본이 두 개 있다. 원본이 두 장 있다.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지만 자꾸 이러면 또 안 듣는데. 예. 자,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복습도 안 해도 돼. 지금 들어만 둬. 그냥. 예. 자, 근데 똑같이 발행 문구 적혀 있고 배서도 똑같이 돼 있는데 어떤 복본에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면 이건 제3자가 봤을 땐 또 하나의 원본, 별도의 원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복본이란 것을 표시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본이 있고 복본 발행이 되면 원본에도 그냥 뭐 1-2, 두 장 중 한 장. 그리고 복본에는 두 장의 복본이 발행됐고 이 중 두 번째 복본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번호가 없는 경우엔 별개의 환어음으로 간주한다 이거지요. 자, 빨간색 밑줄 번호가 없는 경우 별개의 환어음 빨간색 밑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복본은 앞면과 뒷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만 또 하나의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근데 두 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건 복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환어음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이 내용을 잘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복본이 발행되었을 때의 효력, 복본 일체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롯데백화점 기프티콘을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기프티콘으로 상품권 받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핸드폰에 있는 기프티콘으로는 상품권 못 받죠. 마찬가지예요. 복본이 아무리 여러 장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의 권리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장으로 인해 지급이 되었다면 나머지 복본들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복본 한 통에 대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복본에 기재가 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뜻을 복본에 적었다? 이런 문구를 파회 문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회 문구는 적으나 안 적으나 어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복본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할 때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파회 문구라고 불러요. 파회 문구 빨간색 밑줄. 무익적 기재사항 빨간색 밑줄. 무익적 빨간색 밑줄. 다만 이런 복본 일체의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본 한 통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져도 다른 복본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다음의 경우 복본에 대한 지급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본에 대해서 지급을 했을 때 원본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인수 책임의 독립성. 무슨 말이냐? 지급인은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자, 일단 복본이라는 것이 발행되면 두 개의 원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본도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복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복본 발행을 청구해서 B에게 두 개의 복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 하나는 원래 있던 원본이고 나머지가 추가 발행된 복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개의 복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 하나를 인수 제시를 위해 을에게 보낸다 이거지요. 그리고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인수인 을은 분명히 인지하지요. 아, 복본이 두 장이 있고 이 중 1번 복본에 대해서 내가 인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인수된 어음을 다시 복본 소지인 B에게 돌려주겠지요. 이 상태에서 B가요, 이 두 번째 복본을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겉보기론 멀쩡하니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C에게 이 복본, 자, 인수되지 않은 이 두 번째 복본을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C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딱 봐도 멀쩡한 어음이거든요. 복본이라는 것만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복잡한 것이, 잘 보세요. 인수된 어음은 당연히 을은 C란 놈에게 이 복본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어음은 이제 B에게 돌아오게 돼요. 이 B에게 돌아오기까지 중세시대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몇 달씩 걸렸을 거야.
그래서 B에게 돌아오는 동안에 B가 기다리지 않고 이 어음을 유통시켜가지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두 개의 복본이 따로따로 막 다니는 거야. 아무튼 이 복본이 몇 달에 거쳐서 B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이어서 배웁니다. B는요, C에게 이 복본을 다시 배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개의 복본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어음상 권리는 C에게 있기 때문에 B는 그냥 이 어음을 대신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이 C라는 놈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C라는 놈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인수를 위해 보낸 복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을에게 지급 제시랍니다. 2번 복본을 가지고서 지급 제시라는 거야. 이러면 을은 뭐라고 해야 하면서 거절을 해야 하냐면, 내가 인수한 복본이 있다. 1번 복본 예전에 인수한 거 복사본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예전에 복사해놨다. 이거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급을 받고 싶으면 내가 인수한 복본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내가 인수한 복본을 회수하지 않고 2번 복본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복본에 대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인수 책임의 독립성.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C가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인수한 1번 복본이 있다. 그거 가지고 오면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해야 돼요. 이를 거절하지 않고 2번 복본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면 인수한 복본에 대해서 다시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게 복본 일체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한 퀘스천 보겠습니다. 을이 복본 1에 대하여 지급을 하면서 복본 1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인수한 복본이죠. 이 경우에는 나머지 복본은 인수하지 않은 복본이잖아요. 그죠? 인수하지 않은 복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1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2번 복본은 반환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인수한 복본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번 복본의 소지인의 청구에 대해서 다시 지급해야 될까? 아니요. 만약에 2번 복본의 소지인이 찾아온다면 1번 복본 인수한 거 내가 지급했다고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인수한 복본에 대해서 지급했다. 그 복본도 무효다. 복본 일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런데 을이 2번 복본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급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급하면 안 되고 내가 인수한 복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급을 한 거야. 근데 이 지급을 하면서 내가 인수한 복본인 1번 복본을 반환받지 않았다. 그러면 2번 복본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도 1번 복본에 대해서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1번 복본의 소지인이 또 찾아온다면 다시 지급해야 될까? 네. 지급 시 내가 인수한 복본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1번 복본이라는 거를, 그거를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다? 인수한 복본 다른 게 있으면 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배서 책임의 독립성. 이거는 사기꾼은 또 지급해라 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기꾼은 또 지급해라.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자, 여러 색에 각각 복본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각각 지급하라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B가 지금 복본을 2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B가 딴 마음을 먹은 거야. 사실 이게 100원짜리 어음이라 그런다면 복본 100원짜리 어음 2개 있지만 B는 A한테 대충 100원 정도 주고 어음을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2개의 어음을 가지다 보니까 따로따로 양도하자. 따로따로 양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1번 복본을 C에게 100원 받고 양도하고요. 2번 복본을 D에게 100원 받고 양도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개의 복본이 기재사항이 다르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환어음으로 일단 간주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어음이 양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지급이 거절됐는지 문제가 생겨서 상환 청구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B는요. 상환 청구 2번에 모두 지급을 해야 될까요? 네. 상환 청구 2번이 됐을 때 각각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애들은 아니야. 하지만 각각의 복본을 따로따로 양도한 B만큼은 따로따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색의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서명한 각통의 복본으로서
반환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석에 각각 복본을 양도해서 각각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본 일체의 원칙 예외 두 번째 배서인의 책임의 독립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인수를 위한 복본의 성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어음의 경우고요.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B라는 애가 지금 복본을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 있는 을에게 인수를 위해서 이렇게 복본을 보내요. 그러면 요 복본 1번 인수를 위해서 보낸 복본을 송부복본이라고 불러요. 송부복본. 지급인에게 멀리 보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수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중세시대의 상황일 거라고. 그러면 그 몇 달간을 이 어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본으로 이 내가 가진 권리를 얼마든지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아오기 전에 C한테 대가를 받고 복본을 배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교부한 이 복본을 유통복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송부복본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을 입장에서는 B에게 어떻게 돌려주겠죠. 송부복본은 B에게 돌아오지만 어음상 권리자는 누구예요? 어음상 권리자는 송부복본의 보유자가 아니라 유통복본의 보유자입니다. 따라서 송부복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유통복본을 가진 자에게 어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송부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유통복본의 소지인은 송부복본의 소지인에게 야, 인수된 거 있지? 내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송부복본은요, 유통복본에는요, 자, B가 C한테 배설을 해줄 때 C가 야, 내가 또 배서해 주려면 네가 결국 유통복본 받을 거, 송부복본을 네가 받을 거 아니냐. 그 송부복본의 소유자가 B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게 돼요. 그래가지고 송부복본의 소유자가 B다. 그러면 C 이후에 누구건 간에 이 송부복본이 B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송부복본의 소유자를 유통복본에는 송부복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고요. 이후에 자, 어음이 또 배서 유통됩니다. 그럼 유통복본의 소유자는 이제 내가 지급 제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2번 복본 가지고서 지급 제시를 하면 을이 거절하잖아요. 내가 인수한 복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부복본의 소유자 B에게 연락을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송부복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C한테 배서해주고 C가 또 D에게 배서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B가 싫습니다.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거절증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살펴볼까요? 자, 명칭의 기재. 먼저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각 통의 복본에, 그러니까 복본이 여러 통이 있다면 각 통, 근데 지금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복본에 송부복본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송부복본을 보유한 자는 다른 복본, 이걸 유통복본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송부복본을 교부하여야 돼요. 송부복본이 인수가 된 복본이잖아요. 그런데 자, 송부복본의 보유자가 유통복본의 보유자에게 그 복본의 반환을 거절한 때에는 유통복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권리 행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거절 증서로 문서화를 한다면 이 거절 증서를 가지고서 그렇죠. 권리 행사하거나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본 반환 거절 증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인수를 위해서 또는 지급을 위해서 보낸 송부복본이 인수나 지급이 거절된다면 이에 대한 거절 증서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수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에 관한 거절 증서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거절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상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등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본은요, 배설안이 모자르면 만드는 게 등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표의 경우는 일단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일반적인 경우이니 배서가 안 되겠죠. 보통은 그냥 단순 교부가 가능하니까요. 또 유통기간이 수표는 짧기 때문에 배설안이 모자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는 등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음의 경우는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면 이 시간 동안 유통 과정에서 배설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본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본은 어음에만 인정됩니다.
자, 등본은 누가 작성하느냐? 어음 소지인 빨간색 밑줄. 그냥 어음 소지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랑 똑같은 사항을 쭉 기재해. 그리고 등본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배서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을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요. 중세시대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등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이거는 등본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등본에는 원본의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 등본도 원본이랑 따로따로만 유통이 되거든요. 복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게 돼요. 자, 이 등본 가지고서는 권리의 행사는 안 돼요. 그러나 권리의 유통은 가능합니다. 즉, 등본을 가지고서 등본으로 배서양도하면 내가 가진 권리가 등본 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돼요. 권리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효력.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음행위 중 딱 2개, 배서와 보증 빨간색 밑줄. 배서와 보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본에 인수할 수 있어요? 인수 안 돼요. 등본을 가지고서 등본에 대한 지급이 가능해요? 등본에 대한 지급 안 되고요. 등본으로 지급 제시하는 것은 지급 제시로서의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도장 찍는 배서와 보증, 이 2가지는 등본에 해도 괜찮아요. 등본에 해도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등본에는 배서와 보증이 가능하다 이거죠. 다만 인수제시와 지급제시는 안 됩니다. 인수제시와 지급제시는 원본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본이 있다면 복본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음 작성 후, 자, 배서 폐쇄 문구 빨간색 밑줄. 배서 폐쇄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등본이란 것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배서 폐쇄 문구를 원본에다 기재하는 거야. 그러면 배서 폐쇄 문구 이후에 원본에 기재한 배서는 효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을 봅시다. 배서 폐쇄 문구입니다. 자, B가 C한테 등본을 교부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저기 인수제시를 보내야 되거든. 근데 인수제시는 원본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원본은 인수제시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는 등본으로 내 권리를 양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그래, 등본으로 줘. 그래가지고 B가 등본을 작성합니다. 등본은 그냥 소지인이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본과 똑같이 적은 다음에 등본에다가 등본임을 명확하게 딱 표시한 다음 원본은 어떻게 해요? 원본은 인수제시를 보내는 거예요. 등본은 인수제시가 안 되거든요. 원본으로 인수제시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등본을 C에게 배서 교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원본과 똑같이 생긴 등본이 있고 원본은 보내. 그리고 C가 받는 등본에는 이렇게 원본 보유자가 B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수제시간 원본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겠어? B에게 다시 돌아오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원본상 최후의 피배서인이 B니까. 원본상 최후의 피배서인이 A로부터 배서받은 B라고 적혀 있으니까 을은 B한테 원본을 돌려주게 돼요. 그런데 권리는 등본을 따라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C지만 등본 소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등본 가지고는 권리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소지인이 B라는 것을 표시해서 이후에 C든 D든 E든 간에 이 원본 소지인 B에게 원본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 놓는 겁니다. 다만 보낸 원본에는 을에게 보내는 원본에는 B까지만 배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등본은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B가 또 C에게 이렇게 배설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원본이 B가 최후의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이 원본이 을에게 가서 인수가 되고 다시 B에게 돌아오게 돼요. 원본이. 자, 근데 C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원본이에요. 얘는 등본이고 원본이 인수가 되어서 B에게 돌아와. B가 딴 마음 먹으면 어떡합니까? 요걸 가지고 있는 B가 내가 최후의 피배서인 아니야. 거기다 원본이잖아. 이거를 뭐 갑이든 을이든 딴 놈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딴 놈에게 양도하면 사기칠 수 있잖아. 원본을 C가
C가 원본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B가 딴 놈에게 다시 양도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야, 원본 보내기 전에 여기다가 안전장치 하나 해놓자. 자물쇠 하나 좀 채워놓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원본의 한 최후의 배서 요거죠. 뒤에 이 문구를 하나 적는 겁니다. 배서 폐쇄. 야, 배서 폐쇄 문구 적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생긴 어음이 을에게 가서 인수가 되고 돌아와. 그럼 B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 생긴 원본을 B가 예를 들어 뭐 F에게 배서해 주려고 그러면 F가 뭐라 그럴까요? 딱 보더니 뭐야? 배서 폐쇄돼 있네? 이런 배서 폐쇄 문구가 있게 되면 이후에 B, F 이런 식으로 배서되다가 뭐라고 돼 있어? 무효라고 돼 있거든요. B가 원본을 돌려받은 B가 이걸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배서 폐쇄 문구는 원본을 돌려받은 자가 이걸 또 딴 놈에게 양도하는 이런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이 배서 폐쇄 문구예요. 자, 배서 폐쇄 문구 원조문입니다. 68조고요.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 원본에 한 그 문구 이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배서 폐쇄 문구는 이런 식으로 이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히거나 같은 뜻을 가지는 다른 문구를 적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배서 폐쇄 문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 원본의 교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음상 권리라는 것은 결국 이 등본을 따라서 쭉 유통이 돼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려면 결국에는 원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가 B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등본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자예요. 등본 소지인은 이 원본 보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또 뭐예요? 안 준다고 버티면 거절 증서를 만들어서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본 반환 거절 증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원본의 반환 청구 살펴보겠습니다. 자, B란 자가 등본을 작성하고 이 등본을 C에게 배서해 주고요. 원본은 이렇게 인수 제시를 위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원본 보유자 B라는 것이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이 등본 상태에서 C는 또 다시 D에게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본 가지고선 지급 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D는요, 이후에 원본 보유자인 B에게 연락을 해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이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배서가 되어가지고 D의 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반환을 거절하면 거절 증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상환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게 등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왔었느냐? 시험에는 요 표가 나왔었습니다. 시험에는 요 표가 나왔었고 당시 뭐가 주된 이슈였냐면 요거. 복본은 환어음과 수표에만, 등본은 어음, 약속어음과 환어음에만 인정된다. 요 내용이 문제의 주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썬 내용도 좀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뭐 들어두시면 좋고요. 시험 목적으로는 요 표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자조합 그리고 복본과 등본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공개 강의로 올라가는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